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올해 달력도 한 장 남았습니다. 참 어려운 장 속에서 애쓰셨죠. 연말을 맞아서 기회가 되는 대로 산업 섹터별로 올 한 해 정리하고 내년 전망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항공, 우주, 방위산업입니다. NH투자증권 이재광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워진 한파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새 디페노믹스라는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디펜스하고 네. 이코노믹스를 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첨단 기술의 집약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수산업 아니고 수출산업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디페노믹스라고 하면은 이제 방위산업을 뜻하는 디펜스, 그리고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 이제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위산업이 이 첨단 과학기술이 더해진 국가의 그 신성장 동력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항공우주 그리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내수를 중심으로 좀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수출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단연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를 대량 구매한 게 톱 뉴스였어요. 네, 지금도 톱 뉴스고요. 일요일 날 뉴스 나왔던 걸 보면은 당장 내일 또 추가적으로 폴란드에서 추가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그 동유럽 쪽에 안보 위협이 매우 높아졌죠. 특히나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7월에만 기본 계약으로 나온 게 이제 K2 전차를 약 1000여 대, 그리고 K9 자주포는 648대, FA50 경공급기는 48대를 기본 계약을 했고요. 또 10월에는 뒤이어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288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계약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실행 계약만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23억 달러가 되고요. 환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 돈으로는 한 17조 정도가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폴란드 무기 공급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밀 협상 내용도 있고 해서 한계는 있겠지만은 확인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한번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급 스케줄은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이거는 여기저기 이렇게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건데요. 일단 무기 체계별로 차이는 다 있어요.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폴란드 군이 요구하는 성능으로 이제 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개량된 모델은 2026년부터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이제 23, 24, 25년까지는 이 긴급 수요라고 하는데요. 이 긴급 수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보내주는 이걸 또 업계에서는 이제 갭필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갭필러 형태의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갭필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무기 체계를 교체할 때 구형 무기 체계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이런 시기를 메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가 이미 많은 무기를 이제 수입하는데 추가로 또 눈독 들이고 있는 국산 무기 또 있습니까? 많죠. 일단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레드백 보병 장갑차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장갑차 중에 K808 장갑차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개발한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추가 계약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한 무기가 상당히 대량입니다. 이게 군수 산업에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당연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대량으로 무기 체계가 수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생산이 많아질수록 대량 생산을 할수록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대당 원가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 사는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개량에 따른 성능 경쟁력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무기를 개량한다,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요가 없는데 이거를 개량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폴란드를 필두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은 개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경쟁이 좋아지고 이건 뭐 비단 뭐 꼭 수출만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경제성을 떠나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일단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꼭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을 할 때 또 당연히 수요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가 받쳐줘야지 이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어떻게든 개발을 했어도 수요가 없으면은 그 무기 체계는 결국은 도태됩니다. 왜냐면은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이어서 또 이제 업그레이드도 계속 해줘야지 무기 체계의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많이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만약에 내수에서 다 다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최고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규모가 커야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참 되게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제 여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이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대량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용어만 해도 벌써 무기 체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무기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계속 우리나라 무기를 쓰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무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아주 예전 같은 경우는 무기라고 하면은 뭐 칼이라든지 아니면 총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사실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웨폰 시스템을 번역을 한 건데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무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기 하나에도 여러 가지들이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 더 최근에는 무기들마다 다 연동이 되게 이렇게 다 그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이 무기 체계의 성능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기 체계 이렇게 부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미국 무기 수입할 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이 근본적으로 뭐 기술력 신인도가 좋아서 이제 선전을 하는 거겠지만 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뭐 세계 뭐 특히 좀 힘이 약한 여러 나라들이 야 이거 결국 뭐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무기가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뭐 그냥 뭐 전쟁이 나서 당연히 단순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수출이 된 거냐 꼭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폴란드라고 예를 들어도 폴란드에 지금 수출하는 것도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이미 얘기가 있었고 진행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갑자기 뭐 누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신뢰를 쌓아오고 있었고 준비가 돼 있던데 이제 갑작스러운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안보위협이 올라가니까 뒤로 뒤쳐져 있던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가 앞으로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단 이런 곳은 폴란드뿐만 아닐 겁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꼭 동유럽 쪽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보고 비슷한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안보 위협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국가적 분쟁이라는 거는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작은 전쟁들은 계속 또 있었는데 이런 전면전은 이제 예상치 못한 전면전이지만 전쟁은 지구상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냉전 이후에도.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기존에는,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과거에 냉전 전에 있었던 뭐 2차 대전이라든지 이런 잔혹한 전쟁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 달라진 거죠. 아, 이게 충분히 가능하구나. 다시 또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은 좀, 원래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통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었습니다. 네, 그런 보장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런 공격을 했는데, 사실, 다른 안전을 보장해줬던 다른 이제 강대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진 않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유엔이라고 하죠. 예, 국제기구도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해 있는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딱히 뭔가를 액션을 취한 건 없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전쟁 같은 비상 사태에 있어서 이런 국제기구나 국제사회가 냉혹하고 무기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예, 우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안보 위협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제일 큰 싸움은 미중 패권 싸움인데. 그렇죠. 이 미중 패권 싸움 벌어진 다음에 안 그래도 국방비 좀 꾸준하게 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방비 지출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정확한 통계가 있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딱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고, 많이 인용하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 주신 대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도 글로벌 국방비 지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미중 경쟁 심화가 있었을 거고요. 다른 지역에도 국제적인 분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인데요. 숫자로 보시면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4년까지는 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팬데믹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요. 결국 작년에는 전체 다해서 2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실력이 좀 들통난 것도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무기 수출 뭐 제재도 또 강화가 됐고요. 러시아 지금 무기 수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큰 수출국이잖아요, 러시아가. 네, 일단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 자리를 계속 지켜왔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세계 무기 시장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게 입장이 좀 지배적이고요. 이유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요. 또 전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러시아 무기 체계 자체에 대한 이제 기존에 수입하던 나라들도 좀 신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러시아의 무기 수출 비중 약화는 뭐 비단 지금의 일은 아니고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2017년 이전에 이제 러시아가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성국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들에 대한 이런 제재를 가했었는데요. 이 제재에 따르면 이제 그런 적성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면은 그 나라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이제 제재들이 가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은 이제 튀르키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원래 F-35 개발 프로그램에 초기에 참여했던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이제 지대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S-400 미사일인데요. 뭐 설명하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수입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미국에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그런 지대공 방어 시스템을 러시아 걸 쓰면은
F-35에 대한 정보가 누출돼서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경각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원래 러시아에 수호이 35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을 철회하고 프랑스에 라파를 도입을 했고요. 이집트, 알제리 등도 마찬가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2017년부터 이미 균열이 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는 그 제재 자체가 더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러시아에서 조그만 무기를 사더라도 아예 이제 다른 노선을 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 무기 수입을 선택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러시아 무기 수출이 위축되는 게 결국 한국의 이제 방위 산업한테는 큰 기회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시장을 다 우리나라가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요. 더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 17년 이후부터 있었던 일들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따지면 사실 프랑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무기 중에 이제 가장 비싸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이제 항공기 이런 미사일 등인데요. 특히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라팔 같은 경우는 좀 수출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라팔이 2017년부터 되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전에 인도네시아 말씀하셨죠. 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산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KF-21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수입한 거는 수호이 35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거지, KF-21을 대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또 그 하이엔드가 있고, 미드엔드가 있고, 로우엔드가 있는데, 라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에 속하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혜를 프랑스에서 많이 받았고요. 또 하면 중국도 좀 받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러시아 거를 이제 쓰던 나라들에서 중국산 무기 체계를 좀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게 무기의 성능이나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운신의 폭을 좀 잘 운용한다면은 기존의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제 무기 체계를 사용하던 국가들이 이걸 바꿀 때 우리의 무기 체계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 수출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좀 이해하기 편하게 수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에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그런 시절이 2010년 이후부터인데요. 대략 표 보시는 것처럼 한 연간 한 25에서 35억 달러 수준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수주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하게 되죠. 거의 70억 달러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이때 가장 컸던 거는 일단 아랍에미리트의 우리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수주를 했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호주의 K9 자주포 수주, 이게 이제 더해지면서 거의 70억 달러라는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 일단 확정된 것만 더해줘도 이거는 충분히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하나만 해도 지금 123억 달러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른 국가들까지 하면은 지금 거론되는 걸로는 200억 달러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게 성장률이 엄청나게 가파르군요. 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만 놓고 보면은 대단한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는 사실 좀 수주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올라간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한번 팔고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 네. 선순환이 일어나서 다른 국가에서도 주문할 때 훨씬 유리해지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무기라는 건 한번 사면은 최소 30년 이상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후속 지원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또 업그레이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비용입니다.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 그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거다라고 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사실 뭐 무기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할까요? 네.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의미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폴란드에서 이번에 이제 대량으로 구매한 것들 중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 K9 자주포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K9이라고 부르는데요. K9 자주포는 사실 폴란드 수출 전에도 우리 국산 무기체계 수출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뭐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자체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필요로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 가격 경쟁력도 좋았고 성능도 빨리빨리 개량이 돼서 인기가 많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FA50은 이제 경공격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FA50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경공격기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되면서 앞으로는 전투기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전투기로 분류된다고 하는 거는 성능이 전투기처럼 올라간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원래는 FA50은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투기라고 하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동안에 통합 작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뭐 비용도 비용이고 사실상 미국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좀 안 해준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또 승인을 해줬고 비용 같은 경우도 폴란드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공격기에서 전투기로 이렇게 진화를 한다. 그러면은 또 향후에 수출할 때 다른 나라에서도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숫자로 표현드리면은 지금 이제 FA50은 개량이 된 걸 가정을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F-16 전투기보다 현재 신품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 가격은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능은 한 70%까지 낼 수 있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런 전투기로 진화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2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K2 전차는 수출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국내 양산을 이제 목표로 먼저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국산화 문제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좀 국내 양산도 좀 늦어지고 대수도 좀 떨어지고 약간 그런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서 약 1000대가량을 이렇게 주문함으로써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K2 전차도 K9 자주포처럼 될 수 있다.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ATA에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글로벌 이 항공 운송 수요가 올해 전반에 거쳐서 이렇게 계속 회복을 하고 내년에는 한 2019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2024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당겨진 겁니다.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중간에 뭐 코로나 변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동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